엔비디아의 직원들이 황금 수갑을 차고 있다. 엔비디아 직원들은 5년에서 한 10년 정도를 일하면 파이어족이 된대요. 주 7일 새벽 2시까지 일한다. 똑똑하면서 정직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충분한 보상, 사람이 돈만 갖고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장상용입니다. 저는 25년 경력의 컨텐츠 전문가고요. 이번에 낸 책이 젠슨왕 게임의 룰입니다. 젠슨왕은 모르셔도 모두들 엔비디아는 아실 것 같은데요. 젠슨왕은 이제 엔비디아의 CEO죠. 젠슨 황을 좀 더 심도 깊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세계 시총 1위 기업이니까 또 앞으로도 계속 1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나 우리의 또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이 분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집필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것을 떠나서 우리 시대를 이제 4차 산업혁명, 즉 이제 AI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미 AI의 시대가 이제 올 거냐, 이건 이미 옛날 얘기가 됐고, 지금 이제 AI가 우리 삶 속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시대가 저희가 원하지 않았던, 저희는 던져진 거고, 이제 그 안에서 AI와 함께 저희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 AI 세계는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없으면 아예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AI라는 이 세계가 결국은 엔비디아가 생산한 칩에 의해서 구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엔비디아 한 회사가 혼자 GPU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산업계 현장에서 원하는 최첨단의 제품, 그 최고의 가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은 일단 엔비디아가 지금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고, 또 다른 타사의 칩들과 비교해서도 비교가 안 될 만큼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엔비디아를 이제 게임 회사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옛날 게임 산업이라는 게 이제 비디오 게임 같은 것들이 발전하기 시작한 게 1980년대부터인데, 그 시절 1980년대 이후로 어린 시절을 겪으셨던 분들은 모두 엔비디아를 알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90년대 이제 지포스라는 게 나오니까 엔비디아는 게임 회사로 머물러 있지 않았죠. 보통 회사 같으면 이제 게임 회사에서 칩을 만드는 거, 그 영역 밖으로 크게 나가질 못하는데, 엔비디아는 이제 거기서 머물지 않고 계속 혁신을 해서 지금은 플랫폼 기업이라고 그렇게 자신들이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AI와 관련된 그 하드웨어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소프트웨어까지 굉장한 야욕을 드러내면서 그 세계도 지배하려는, 그래서 그것을 AI의 미래를 엔비디아의 미래로 치환하려는 것이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빅픽처입니다. 젠슨 황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 관점에서는 엔비디아란 기업은 젠슨 황의 엔비디아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트럼프가 이제 당선인이 됐는데 공화당이 이제 승리를 했고, 근데 그 선거 결과 레드 스윕을 했잖아요. 이제 그것들이 완성되고 나니까 이제 언론에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의 미국은 그냥 아메리카가 아니라 트럼프의 아메리카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것과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엔비디아는 젠슨 황의 엔비디아고, 젠슨 황 이퀄 엔비디아라고 보지 않으면 엔비디아를 잘못 볼 가능성들이 있다. 1993년부터 해서 지금 30년 이상 이제 엔비디아를 창업부터 지금까지 끌고 온 사람이잖아요. 회사에 있는 젓가락 개수까지,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물론 저도 지금 현재는 기업에 몸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업을 어떤 투자적인 관점이나 그렇게 연관지어서 제가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기 때 이제 유동성이 엄청나게 이제 풀리면서 이제 미국 주식이 엄청 올라갔고, 그때 이제 테슬라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 친구가 한번 테슬라를 한번 사보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는데, 주식 투자는 안 하겠다는 신념이 있어서 저는 그런 거 이제 안 하겠다고 했더니, 그 친구가 저보고 이제 금융문맹이라고 딱 그 단어를 못 박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문맹이라는 단어를 제가 들어본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생전에. 그러니까 이제
뭐 이유를 불문하고 약간 이거 뭐지 하는 게 이제 좀 그게 이제 우리는 오기라고 이제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나도 미국 주식에 한번 투자를 해보자. 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오기를 가지고 도전을 하게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오기만 가지고 주식시장에 투자하면은 굉장한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돈을 한꺼번에 다 끌어모아서 한 방에 샀는데 그게 역사상 한 번 딱 있던 고점에서 사서 그 이후로 마이너스 65%가 된 채로 3년을 제가 질질 끌었었고 거기서 사실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 것이 이제 매일 밤 잠을 좀 덜 자면서 계속 이제 그 미국 주식의 어떤 그 흐름들을 계속 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 와중에 뭐 AI가 이제 떠오를 거다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있었잖아요. 사실 이제 2022년 이제 오픈 AI가 챗 GPT를 발표했잖아요. 물론 그때 들어갔으면 지금 수익률이 한 몇천 프로가 되겠죠. 그때 뭐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고 저는 이제 좀 늦게 들어가긴 했는데 AI가 간다. 그러면 이제 AI가 갈 때 가장 수혜를 보는 건 이제 엔비디아가 될 거다. 왜 칩을 파는 회사니까 그 칩을 누구나 사게 될 거다. 그래서 좀 그런 판단을 가지고 이제 계속 좀 매집을 하게 됐고 수익을 크게 내야 되니까 제가 손해본 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저에게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 그 순간을 위해서 엔비디아와 젠슨 왕을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다 보니까 확신이 좀 생겨서 한번 해봐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손해를 봤던 마이너스 50% 이상의 전량 매도에서 엔비디아로 다 이제 옮겨갔었고 지금 지나고 나면은 판단이 그래도 옳았다. 그리고 그 덕분에 지금은 이제 발을 뻗고 저녁에 잘 자고 있다. 그것만 해도 저한테는 굉장한 만족이 있는 거죠. 엔비디아가 이제 주목받은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엔비디아가 사실은 1993년에 창업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M7 중에서 엔비디아를 빼면 M6인데 그 중에서 엔비디아보다 먼저 창업한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밖에 없어요. 그 M7 중에서 순서상으로 따지면 엔비디아가 이제 세 번째.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아마존 1994년. 그 다음이 구글 1998년. 그 다음 테슬라 2003년. 메타가 2004년이에요. 탄탄한 기업인. 탄탄한 기업이 아니죠. 오히려 다른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은 이미 이제 처음부터 뭐 컴퓨터 혁신을 이끌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도 또 빨리 왔던 것이고 나머지 아마존, 구글, 테슬라, 메타 같은 거는 이제 그 분야에서 인터넷 그 혁명과 함께 포지셔닝을 하면서 빠른 속도로 이제 그 올라선 기업들인데 유일하게 엔비디아만 1993년에 창업했는데 가장 늦게 빛을 본 기업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전형적인 대기만 성형? 그러면은 이 기업이 과거에는 어떻게 불렸냐? 좀비 기업이었. 거의 좀비 기업처럼 이렇게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망할 뻔 하는데 안 망하고 또 살아남고 망할 뻔하고 살아남고 이 기업이 이제 93년에 창업해서 가장 큰 위기는 스타트업 3년 차 96년에 완전히 망할 뻔한 부도 직전까지 몰렸었고 그때 정말 업계에서 퇴출 그리고 그때 그랬으면 젠슨왕이라는 인물은 실리콘밸리 어느 회사에서 일하고 있겠죠. 회사원으로 위기를 수차례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수차례 그리고 예를 들면 뭐 2000 초반에 인터넷 버블 폭락이 있었고 또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엔비디아는 이제 뭐 자금력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된 회사니까 항상 이 퇴출의 위기에 몰렸고 업계에서도 이 기업이 굉장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기업이 올랐으면 가장 피해자가 누굴까요? 가장 엔비디아를 괴롭혔던 기업이 인텔이라는 기업이죠. 그다음에 퀄컴도 엔비디아를 괴롭혔고요. 또 지금 이 라이벌이라고 하는 AMD도 엔비디아를 어떻게든 업계에서 퇴출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를 했는데 엔비디아는 이제 살아남았고 젠슨왕이 참 대단한 게 이분이 정말 세계 최대의 빅픽처를 그리는 분 같아요. 정말 엄청난 빅픽처를 그려놓고 그걸 향해서 계속 나가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거든요. 이미 우리는 이제 AI가 갑자기 이제 온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딥러닝이라는 거 이제 단어를 듣게 된 것도 사실 2016년에 뭐 알파고 때 이세돌과 이제 알파고의 이제 바둑 대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것들이 좀 대중화됐지. 그 용어가 사실 그 전에는 그닥 주목을 받지 못하던 용어였는데,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아주 처음으로 이제 딥러닝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막 될 때, 그때부터 그 싹을 젠슨 황은 이미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그 시절부터 이미 2006년부터 하고 있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는 이 지금 혁명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잘 준비된 오랫동안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그 빅픽처를 그리느라고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사실 떠오르지 못했던 측면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2017년에 구글이 트랜스포머 AI라는 것들을 이제 모델을 채택을 하게 돼요. 발표를 하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을 AI에 이제 접목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갑자기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2000년대 초반에는 1달러도 안 되는 기업이었어요. 주가가 1달러도 안 되는 기업이었는데 2017년부터 갑자기 폭등을 하게 되죠. 이 업계에서는 도대체 얘가 왜 갑자기 폭등을 하냐 이랬는데, 사실은 그 업계에서 딥러닝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 분들은 엔비디아가 채택한 그 트랜스포머 모델이 어떤 혁신을 가져올 거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해서 그때부터 AI가 이제 그 엔비디아가 주가가 올랐고, 또 2차적으로 점프한 거는 2021년 11월에 오픈 AI가 챗 GPT를 발표하죠. 그때 또 그 이 산업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이 챗 GPT가 결국은 가장 주가를 올려줄 것은 엔비디아라는 걸 또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모르고 있는 거지, 이 업계에서 딥러닝이나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끼리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엔비디아가 AI 시장을 이끌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남들은 이 얘기는 있지만 이게들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인지, 실체가 있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을 때 젠슨왕은 반드시 온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계속 준비를 먼저 하고 있었던 것이고, 뭐 젠슨왕에 대해서 평가하는 미국에서 이제 시선은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변화의 시점이 생기면 그때 항상 그 지점에 왜 엔비디아와 왜 젠슨왕이 거기에 있냐, 이제 그게 궁금하다라고 이제 젠슨왕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은 마치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면 그 떨어지기 그 바로 직전에 그 나무 밑에서 사과를 받아먹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그 어떤 큰 그림을 일단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비전만 있다고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비전이 어떻게 진행되는 그 결정적인 계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그걸 티핑 포인트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 티핑 포인트를 정확하게 젠슨왕은 예상을 하고 거기에 준비를 하고, 예, 그것을 가장 먼저 자기가 선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행적인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는 엔비디아의 직원들이 황금 수갑을 차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제 황금 수갑이 뭐냐 하면,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사실 노동자들, 기업에서 직원들한테 이제 뭐 초과 근무를 지시하거나 요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뭐 그런 문화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웰빙 트렌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조차도 이제 어떤 자유롭게 이렇게 기업이 노동력을 이렇게 막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미국은 사실 더 하잖아요. 그 엔비디아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에 따르면 주 7일 새벽 2시까지 일한다,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보다 더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 미국에서 도대체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하냐. 엔비디아 직원들은 5년에서 한 10년 정도를 일하면 파이어족이 된대요. 아니, 집도 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한 10년 안에 은퇴를 당장 손을 놓고 은퇴를 해도 평생 쓸만한 돈들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 직원들은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인데, 주 7일 만약에 뭐 새벽까지 근무를 요구를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넘어서는 보상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직원들한테 보수도 물론 많이 주지만, 또 젠슨왕의 전략이 뭐냐 하면 인센티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인센티브를 엔비디아 주식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은 엔비디아 지금 주식들은 계속 가치가 올라가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럼 직원들이 뭐 꼭 자사주사에서가 아니라 이 주식 자체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하는 일들이 바로 자기네의 어떤 성과 또 자기네의 재산으로 바로 이렇게 환원이 되는 거니까 말 안 해도 열심히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빅픽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티핑 포인트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거기에 그 지점에 먼저 들어가서 그 분야를 선점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직원들은 황금 수갑을 차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그 다음에 파이어족이 될 만큼 많은 그 부를 보상을 받고 거의 많은 직원들이 다 외제차를 타고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한테 이제 알려진 이야기들이죠. 그 젠순항은 점점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뭐 젠순항의 과거의 큰 그림은 엔비디아가 세계 시총 1위 기업이 되는 것도 그 안에 있었겠죠. 제가 이제 이 젠슨한 게임의 룰을 쓰고 제가 연구하면서 느낀 건 이 사람의 빅픽처는 뭐냐. 사실 제가 이 책의 제목을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젠슨항이 AI의 대부다 이런 거였거든요. AI의 대부라는 건 현재형이에요. 이미 다 인정해요. 당신은 AI의 대부다. 근데 젠슨항의 진짜 빅픽처는 나중에 이런 타이틀 아닐까요? AI 황제. 그러니까 그 젠슨항이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지만 AI 세계를 자기가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고 그 AI 세계에서는 자기가 어떤 항상 중심에 있는 가장 중심에 있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결국 엔비디아는 AI 플랫폼 기업이다. 가속 칩을 만드는 회사에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AI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면서 엔비디아가 결국 나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뭐 컴퓨터 혁명을 이끌어왔고 또 이제 애플이 모바일 혁명을 이끌어왔고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현재부터 미래까지 엔비디아가 AI를 이끌었다. 이런 패러다임을 이제 만들고 있는 것이죠. 현재. 그 젠슨항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원래 이제 대만 사람이잖아요. 본명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본명이 뭐냐면 그러니까 황인훈이에요. 황인훈. 한자로 쓰면 어지 린자에 이제 훈장 훈자 그 쓰시거든요. 근데 그 황인훈이라는 이름이 본명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도 자료를 보는데 황인훈이라고 나와서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젠슨항의 본명이더라고요. 미국 사람이라기보다는 애초부터 이제 우리하고 약간 그 동양권에 같이 이제 이웃 나라에 이제 계신 분이었는데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엄청난 빅픽처를 가진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물려준 건 빅픽처예요, 사실은. 그 어머니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분이었는데 이제 아들을 미국 보내기 전에 영어를 막 단어 훈련을 막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면서 얘는 미국에 가려니까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영어 단어를 뽑아서 막 얘한테 막 그 어린 애들한테 훈련을 시키고 또 아버지도 그 젊은 시절에 엔지니어였는데 우연히 이제 미국을 가보고 우리 아들을 여기서 살게 해야 되겠다.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뭐 돈이 많은 분들이 아니라서 본인들이 그냥 갑자기 이민을 가서 풍요롭게 자식들을 공부시킬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빠듯하게 살아가는 집안이었고 우리 애들은 미국에서 크게 될 사람들이야. 해서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젠슨항이 9살 때인데 미국에 있는 친척 집에 무작정 보내버려요. 그냥 비행기 태워가지고 부모님이 같이 가지 않고 그냥 보내버려요. 그 친척 집이 미국 중부 켄터키주에 있었고요. 거기에 오네이다 침례 기숙학교라는 곳에 이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옥수수를 대규모로 심고 막 이런 시골 지역인데 침례교 기숙학교를 다니게 돼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문제아들만 도대체 정규 교육으로는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애들을 보내는 그래서 종교적인 힘으로 사람을 개조하는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진 학교인데 그게 어떤 학교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다니게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기숙학교잖아요. 거기서 이제 9살짜리가 가가지고 룸메이트가 17살짜리인데 온몸에 칼자국이 있었다 그래요. 대부분 그 학교는 칼을 가지고 잭나이프를 갖고 있지 않은 학생이 거의 없을 정도로 뭐 젠순항의 말에 따르면 그 학교에서 주머니 칼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 혼자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좀 약간 보면 지금 보면 좀 무시무시한 학교죠. 그런데 이제 나이도 어리고 이제 혼자 들어가가지고 그가 칼자국이 잔뜩 있는 형아가 뭐 삼촌이죠. 형도 아니고 뭐 그런 사람이 이제 하고 같이 지내야 되고 더욱 놀라운 거는 그 룸메이트는 17살인데 글자를 못 읽었대요. 그 학교에 다니는데도. 그러니까
그 젠슨황이 이제 거기서 좀 잘 지낼 수 있었던 게 이제 그 룸메이트한테 이제 그 공부를 가르쳐주고 좀 이렇게 보호를 받는. 근데 이제 또 똘똘한 편이니까. 근데 문제는 젠슨황도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상황에서 떨어져서 거기서 이제 또 적응해 나가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중국계 소년이니까 거기서 또 굉장히 따돌림을 받을 거 아니에요. 참 젠슨황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건 뭐냐면 의지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사실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좀 불량 소년으로 가기 쉽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친구들이 다 그런 친구들인데, 근데 그 속에서도 젠슨황은 꿋꿋하게 모범생으로 자랐고, 어느 정도로 젠슨황을 괴롭혔냐면, 여기 이제 책에 에피소드가 있는데, 젠슨황이 이제 학교를 가고 그러면은 그 가는 길에 다리가 놓여 있었대요. 널판지로 만든. 뭐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구멍 뚫린 데도 있고 굉장히 출렁거리고 자꾸 다녀도 굉장히 이렇게 무시무시한 다리인데, 근데 거기서 그 젠슨황이 건너가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좀 약간 장난기 많은 애들이 다리 바깥에서 막 다리를 흔드는 거예요. 젠슨황 떨어지라고. 사실 이제 떨어지면 뭐 크게 다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공개한 것만 해도 그 정도인데 아닌 거를 따지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뭐 그 학교에서 있는 동안에 내내 화장실 변기 청소 담당이었대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 이유 없이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변기 청소를 계속 해야 됐는데, 그런 것들도 다 극복을 하고 지금 세계 시총 1위의 CEO가 됐으니까 사실 뭐 대단한 거죠. 그 하나만 봐도. 어떻게 엔비디아를 창업하기? 친구들하고 공동 창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제 원래 이제 젠슨황은 처음에 반도체 회사에 근무를 했었죠. 그 나머지 두 친구는 선 커뮤니케이션즈라는 유명한 이 컴퓨터 회사에 있었는데, 그 두 회사가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같이 이제 공동 파트너로 만나게 됐어요. 세 명이.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고 이제 같은 이제 컴퓨터 뭐 반도체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선에 있던 두 친구가 갑자기 회사에서 이제 한직으로 밀려나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회사에 다니기 싫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창업을 하고 싶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젠슨황이 생각난 거죠. 젠슨황을 찾아가서 셋이서 우리가 같이 창업을 하자. 근데 그 젠슨황은 회사를 잘 다니고 있고 자기는 만족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계속 찾아와서 이제 창업을 하자고 하니까 도대체 뭐를 갖고 그럼 창업할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정해져 있는데 우린 무조건 창업하자. 그 세 명의 공통점은 뭐냐면 대단한 컴퓨터 게임 광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게임을 좋아하니까 그 1990년대 초반만 해도 그 당시에 뭐 그런 어떤 게임 화면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크게 좋지 않았잖아요. 게임 화면, 영상을 아주 최고로 만들어주면 게이머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벌 수 있다. 이제 게임 칩을 만들자. 세계 최고의 게임 칩을 만들자. 이런 목표로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젠슨황만의 차별화된 리더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젠슨황은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무이한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린 시절 대만에서 이제 자랐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옮겨왔지만 결국은 이제 어린 시절은 이제 동양에서 컸고, 또 미국에서 이제 청년기를 보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직장 생활을 계속 이제 쭉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를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그런 이분의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동양 사람 같아요. 저희 아까도 이제 황인훈이라고 했는데, 인훈이 형, 이제 엔비디아는 드물게 실리콘밸리에서 해고를 안 하는 그런 기업으로 유명한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 기업들은 뭐 해고를 굉장히 사정없이 하잖아요. 기업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놓아두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미국 기업들이 뭐 당일 해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또 있기는 해요. 뭐냐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직원들이 이제 퇴사를 하잖아요. 그때 회사의 정보를 바리바리 다 싸갖고 옮겨놔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꼭 어떤 의도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이제 이 회사를 다니면서 축적했던 정보들, 뭐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른 데다 옮겨놓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그 퇴사자한테 기한을 주면 그 기한 동안에 이제 기업 정보들을 사실 다 옮겨놓을 수가 있잖아요. 예상을 못하게 해놓고 당일날 딱 통고를 해버리면 이 사람이 사실 자기 짐도 못 살 거 아니에요. 컴퓨터도 해고된 순간부터 아마 컴퓨터도 못 만질걸요? 그리고 그냥 자기 짐만 빼서 책상에서 짐만 싸가지고 그냥 집에 가야 되는
근데 엔비디아는 처음에 96년에 이제 스타트업 3년 차에 한번 위기가 있어서 그때 직원 절반을 해고를 했고 그 이후로 거의 해고를 안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30년 동안 이제 해고를 거의 안 한 건데 엔비디아 직원 수가 거의 뭐 3만 뭐 6천 명? 이 정도쯤 된대요. 그렇게 큰 기업에서 해고를 안 한다? 우리나라보다 더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어떤 동양적인 형님 마인드? 그게 가능하려면 3만 명이 넘는 직원들 중에서 어떻게 다 자기 마음에 들고 일도 다 잘하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좀 못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좀 저성과자도 있고 반드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해고 안 하고 계속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거는 앤슨왕이 그 사람들을 이제 조직 자체에서 같이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진짜 이 사람이 못 따라온다. 그러면 젠슨황이 그 바쁜 와중에도 직접 챙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젠슨황을 뭐 아무 때나 호출하면 만나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젠슨황이 직원들한테 그 얘기는 해요. 당신이 정말로 절박하고 급할 때는 나를 불러라. 그럼 내가 널 도울 거야. 이렇게 메시지를 다 줬어요. 같이 이 사람이 조직의 같은 수준에서 일을 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저는 좀 동양적인 사고 방식 같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어떤 성과 중심주의 이런 것들로 기업이 가는데 엔비디아는 해고를 거의 안 하면서도 그 큰 조직을 마치 스타트업처럼 또 이끌어 간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거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스타트업과 같은 마인드 그런 이제 사내 분위기를 만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조직이거든요. 어떤 프로젝트가 정해지면 그 프로젝트가 다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를 만든 일인데 그런 쪽에서 이제 젠슨왕이 자기가 공언한 그 데드라인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직원들이 그 속도에 맞춰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젠슨왕은 항상 강조하는 게 속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속도는 지켜야 된다. 근데 당연히 거기서 말하는 속도는 최고의 품질을 또 담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뭔가 자그마한 오류가 하나 나도 그 컴퓨터 한 대가 다 망가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고의 품질은 기본이고 거기서도 또 속도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새벽까지 주 7일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충분한 보상, 사람이 돈만 갖고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 동기부여,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정말 특별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계속 동기부여를 할 거예요. 당신들이 갖고 있는 미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 직원들은 정말 지금 보면은 정말 가혹한 업무 환경 그런 것들을 따라가겠죠. 만약에 그런 동기부여가 없다면 이미 돈을 벌 만큼 번 사람들이고 좀 적당히 쉬면서 하려고 그럴 것이고 그 팀들이 계속 간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거는 어떤 보상만 갖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젠슨왕의 리더십이 특별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 엔비디아에 공유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지적 정직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정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제 다 지식인이잖아요. 또 지성인이고 그런 사람일수록 더 지적 정직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능은 높지만 이렇게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기업에서 일어나냐면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 그 작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부서들이 여러 조직이 같이 협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협업 과정에서 그것들이 좀 잘 안 되거나 하면 서로 이제 책임을 미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다른 방식으로 막 문제점을 삼기도 하고 기업이 것들이 너무 심하면은 이제 망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젠슨왕 같은 경우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직원이든 엔비디아의 구성원들은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건 만인에게 고백하라. 그래서 그런 자리까지 만들어요. 회사 안에서도 일어나서 여러 사람 앞에서 이 문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걸 극단적으로 보면 약간 인민재판 같기도 한데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문화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자기 책임을 다른 조직에서는 인정 잘 안 하잖아요. 그걸 정말 정직하게 고백해라. 그리고 고객과의 문제다. 그럼 직원과 고객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회사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고객들에게 사과하라. 그래서 실제로 젠슨왕이 고객들을 모셔놓고 직원이 사과한 적도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이렇게 평탄하게 가다 한더라도 가끔씩 이제 마음을 다잡아야 될 시점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젠슨 황이라는 인물을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이 젠슨 황이 1993년부터 창업부터 지금 30년 이상 직접 이끌어오고 있기 때문에 젠슨 황이 만약에 없다면 지금의 엔비디아가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로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30년 이상 계속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젠슨 황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서서 일선에서 물러나거나 아니면 젠슨 황이 뭐 어떤 약간 몸에 이상이 있거나 그래서 젠슨 황이 이제 지금의 위치에서 내려온다는 소식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엔비디아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약간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엔비디아를 지금처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뭐 사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젠슨 황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저는 그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젠슨 황 게임의 룰이라는 이제 책을 쓰면서 제가 갖고 있는 관점이 어떤 게 있냐면 이걸 이제 뭐 주식 시장, 뭐 주식 전문가들 혹은 뭐 이제 IT 전문가, 뭐 아니면 금융 전문가, 뭐 이런 분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지금 뭐 엔비디아에서 소개를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실적이나 또 뭐 재무제표 아니면 숫자 이런 것들로 이제 엔비디아를 평가를 하시겠죠. 당연히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주식에서 또 간과해서는 안 될 게 결국은 이제 주식의 스토리거든요. 그걸 우리 이제 내러티브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업의 어떤 성장성,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영웅서사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뭐 우리가 헤라클레스의 영웅서사,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 영웅이 되잖아요. 인문학적인 내러티브가 사실은 이 주식시장의 내러티브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잘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인문학적인 영웅서사의 내러티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자질이에요. 영웅의 자질. 뭐 영웅 민담이나 설화나 전설 같은 데 보면 반드시 이야기의 초반에 그 영웅이 자질을 시험을 당해요. 그것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고난을 당하든 아니면 시험을 당하든 그것들이 없으면 얘는 영웅으로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못 가거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성장도 결국은 이 기업이 영웅이 될 만한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시험을 당해야 되고 또 검증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보면 뭐 젠슨 황이 충분히 그러한 자질을 보여주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엔비디아가 정말 이렇게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엔비디아가 앞으로 바꾸어 놓을 세상은 굉장히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젠슨 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빅픽처를 갖고 있는데 하드웨어를 만드는 데서 벗어나서 지금은 생성형 AI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까지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바이오 그다음에 뭐 로봇, 뭐 자율주행 이런 때까지 다 지금 빅픽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대를 살면서 젠슨 황이나 엔비디아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시대가 점점점 더 발전을 할 건데요. 저희 이제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런 어떤 롤 모델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젠슨 황 같은 이제 어떤 동양적인 사고와 서양적인 그런 환경에서 적응해서 또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을 해나가는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젠슨 황도 사실은 이제 애플의 창업자 이제 스티브 잡스 많은 관련이 있는데 여기 책에서도 보면은 젠슨 황이 스티브 잡스를 굉장히 자기가 닮고 싶어하는 심리들을 많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젠슨 황도 스티브 잡스를 모델로 해서 자기가 이렇게 일가를 이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도 좀 젠슨 황의 어떤 생각들, 그 다음에 빅픽처, 그 다음에 실행력,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같이 살고자 하는,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인드, 그 다음에 지적 정직성, 똑똑한 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은 똑똑하면서 정직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